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시민이 국가의 총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제압된 상태에서 권력이 반가세를 당하는 장면들이 이제는 반복되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정치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겪었고 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쐈던 과거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끝까지 겪은 뒤 다시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자 미국 학생들은 이 불합리한 현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교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애슈포드입니다.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는 미국 뉴스를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시민이 정당하게 시위하는 도중에 군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이 이어졌으며 계엄 준비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시위 진압 장면이 연일 화면을 채웠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사건이라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붕괴하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됐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왜 어떤 사회는 무너지고 어떤 사회는 버티는가? 대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나라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었죠.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상할 만큼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찬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학자로서 냉정하게 분석해 보려는 겁니다. 마침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민지 양이죠. 저는 수업 시간에 김민지 양을 잠깐 앞으로 나와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은 대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까? 김민지 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도인가요? 제도는 더더욱 아니에요. 집단 경험입니다. 집단 경험이라니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김민지 양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계엄을 겪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에 나왔고 그분들은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외쳤어요. 후손들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분들이 먼저 길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 위에 서 있어요. 그걸 알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는 뭐가 다릅니까? 김민지 양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위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피가 아니라 평화를, 총이 아니라 응원봉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패를 한번 겪어본 사회죠. 그 실패가 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한국은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는 김민지 양의 말을 듣고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었어요.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고 전과도 없었어요.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겠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제압된 이후에 근접 사격을 당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요. 이게 정말 미국입니까? 제가 알던 미국이 맞습니까?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미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멈춰야 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악몽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총이 어디 있느냐? 수사관이 현장에서 한 말이에요. 총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총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정당 방위의 근거를 만들려고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민주주의를 강의해 왔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치, 시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정작 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 앞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는 이 사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시민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위협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총의 존재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반가쇠를 누른 주체가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자국 시민에게 총을 겨눴다는 것, 그게 문제의 본질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절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한국의 사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겨눈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대체 뭐가 달라진 겁니까? 군대와 무력은 언제 시민 편에 서는 겁니까?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군대의 본질이죠. 상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명령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 군대가 있어요.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1980년 5월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시민들이 저항했죠. 그러자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탱크가 거리를 누볐고 군인들이 총을 들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죠. 국가가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 겁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희생자 가족들만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죠. 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령에 따라 총을 쐈던 군인들, 그들도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어떤 군인들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다고요. 시민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고요.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교과서에 실렸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이 역사를 배웠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 교육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선배 군인들이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일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군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1980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죠. 전 세계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 또다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시민들 앞에 섰는데 총을 겨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우리도 명령을 받아서 나왔지만 여러분께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요. 어떤 군인들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으니 당연히 명령이 있었겠죠. 그런데 군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김민지 양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김민지 양이 대답했습니다. 그 군인들도 광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군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예요.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을 듣고 자랐습니다. 교육받았고 영화로 봤고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만약 내가 시민에게 총을 쏘면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군대가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군대도 결국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 군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래서 2024년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군의 절제는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끝을 봤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 이게 한국 군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돌아봤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미국 사회는 국가가 시민을 죽인 경험을 집단적으로 학습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980년에 피를 흘린 그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김민지 양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김민지 양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직접 광주에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때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갔습니다. 노래 하나 잘못 부르면 빨갱이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모이기만 해도 의심받았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김민지 양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거리로 나갔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맞으면 내 자식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끌려가면 내 손자는 안 끌려갈 거라고 믿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맞으면 내 자식은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으로 역사를 막겠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미래를 반드시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민지 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그렇게 약속하셨대요. 서로요? 우리가 겪은 이 서름은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우리 세대에서 끝내겠다고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버텼고 잡혀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그 학생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습니까? 물론 미국에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온 세대가 피를 흘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김민지 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군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도 싸웠어요. 촛불을 들었고 거리로 나갔죠. 그분들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약속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자에게 피로, 눈물로, 희생으로 전해지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요, 김민지 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원봉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피를 흘려주셨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려주셨으니까요. 저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먼저 평화롭지 못한 시간을 견뎌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젊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피의 무게, 눈물의 무게, 희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저는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정작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국의 20살 학생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은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정말 달라졌습니까? 2024년 12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 한국에서 다시 피가 흐르는 건가? 저는 급하게 외신들을 찾아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든 언론이 한국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사의 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축제 같은 시위, 외신 기자가 쓴 표현이었습니다. 축제 같은 시위라니요. 계엄이 선포됐는데 축제라고요. 저는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없었어요. 화염병도 없었습니다. 대신 응원봉이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불빛이 밤거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부르고 있었어요.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합창이 됐죠.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계엄 상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시위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길을 비켜줘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고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면 일제히 양옆으로 물러났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엄이 선포된 나라에서 군인들이 거리에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군과 경찰의 대응도 달랐습니다. 물론 긴장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유혈 사태는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어요. 경찰도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죠.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절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민지 양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왜 한국 시민들은 폭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지 양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평화 시위는 한국인의 성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순하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행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행된 희생이라고요? 네. 누군가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가 맞아주셨고 부모님 세대가 싸워주셨으니까요. 그분들이 먼저 어둠을 뚫고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빛 속에서 응원봉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원봉이 가능했던 이유, 축제 같은 시위가 가능했던 이유, 그건 한국인의 국민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역사였습니다. 축적된 희생이었어요. 세대를 넘어 전해진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점이 약탈당하고 차가 불탑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시민들은 돌을 던지죠.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합니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희생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는 아직 그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지금의 평화를 만들었어요. 미국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창피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보다 민주주의 경험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김민지 양이 말을 마쳤을 때 저는 문득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국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지 양이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 학생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한 학생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걸 본 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시민이 죽고 군대가 거리에 나오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 이야기인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답이구나. 미국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미국이 왜 아직 한국 같은 단계로 올라오지 못했는지 답이 눈앞에 있었어요. 바로 이 학생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심각성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자기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김민지 양은 달랐습니다. 23살의 젊은 학생이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있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자기 나라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요. 지금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핸드폰이 더 중요했습니다. 참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뭐 어쨌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미국의 앞날이 너무 암흑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미국의 미래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라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시민이 죽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기억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기억을 전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래서 한국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니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시민이 죽고 분노하고 시위하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또 시민이 죽고 또 분노하고 또 시위하고 또 잊어버려요. 이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강의실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학생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더라도 저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게 교수인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하버드 교수가 미국을 비판했다. 자국의 민주주의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이 강의가 제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해야 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게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나라의 민주주의가 병들어가는 걸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겁쟁이예요. 애국이 뭡니까? 국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는 게 애국입니까? 국가가 나오면 일어서는 게 애국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진짜 애국은 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픈 곳을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아픕니다. 심하게 아파요. 시민이 국가의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관심조차 없어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보다 민주주의 경험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한국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기억했어요. 세대를 넘어 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계엄이 선포됐는데 응원봉을 들 수 있는 나라, 군인들이 시민에게 사과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미국은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배우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숨기는 게 오히려 반역이에요. 내 나라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 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데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게 진짜 반역입니다. 저는 김민지 양을 바라봤습니다. 23살의 젊은 학생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부럽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위기에 강하고 기억을 전하고 세대를 넘어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걸 인정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볍지 않아요. 피와 눈물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실에 있는 미국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세요.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을 뜨고 보세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뤄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세계가 보고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압박이 와도 저는 계속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이니까요.